예, 오늘 원로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배문태 의장님께서 원로회 초대 의장님 맡으셨는데 이 원로회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모임의 산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참 이 자리에 모이신 거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 원로분들이 있으셔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배로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사실을 강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젊고 또 이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통일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스마트폰이 울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소리가 안 나게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으로 바꾸는 거 잘 못하시겠으면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직원이 달려가고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예, 소리 안 나도록 좀 핸드폰은 기절시켜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의 제목은 다가온 통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제목부터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체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탁탁 막히죠? 3대 세대 독재 체제, 지난 80년간 변치 않는 저놈의 체제가 저게 지금 지구상에 이런 놈의 체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체제하고 우리가 무슨 통일을 하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이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을 해갖고 연일 뭐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뭐 오물풍선 보내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무슨 통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통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기대를 접은 게요. 언제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한국 국민들이요 희망에 좀 들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통일의 길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헛된 희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마 그 이듬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개성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갖다가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이거를 폭파시키는 거 보면서 이제 통일은 물 건너갔다. 북한이라면 염증이 난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하고 특히나 젊은이들은 요즘에 통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어둠이 짙은 이 남북관계를 보게 되면 정말 어둠이 짙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남북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는 때는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시기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짙게 깔리면 뭐가 오는 거죠? 새벽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통일의 시기가 오는 하나의 징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요 지금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이제까지 개발해 나오고 있는데 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냐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북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대북제재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강도의 대북제재이냐, 이걸 한 가지 여러분 이 대북제재 유엔이 결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줄여버렸습니다. 쿼터를 걸어버렸어요. 50만 배럴 이상은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배럴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50만 배럴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50만 톤도 아니고 이게 50만 배럴이 도대체 어느 정도 물량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기름 소비량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석유 소비량이? 약 한 280만 배럴, 약 300만 배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50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다 1년간. 근데 대한민국의 하루 소비량이 얼마예요? 280만 배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그 하루치도 못 되고 그것도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죠? 5시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일까요? 이 분량 가지고 북한은 1년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 경제는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북중 접경 지역 1500km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도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여러분 단동 신의주서부터 압록강저 두막강 끝자락까지 갔다 왔는데
북한 땅이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 굴러가는 거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기차가 굴러가는 거 한 대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대북 제재,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거의 거기다가 여러분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북한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경 차단해갖고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다 완전히 중단된 채로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지금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렵냐? 이건 여러분 전례가 없는 어려움을 지금 북한은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90년대 중반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 북한 경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지금 대북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경제가 어렵고 북한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 경제가 어려웠던 게 한두 번입니까? 북한 경제만 무너졌다고 해갖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거나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들여다봐야 되냐? 북한 내부의 사회적 상황과 동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북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요, 배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배급 중단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90년대 중반부터 완전히 배급에 대한 여러분 북한 배급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지금 먹고 살고 있냐면 장마당에 나가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빈부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돈 많이 번 돈주들이 북한 안에 탄생됐다라고 하죠. 돈주들. 그 돈주들을 북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돈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자본가들, 신흥 부자 세력들. 이 돈주들은 지금 뭘 거래하고 있냐면요, 이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답니다. 북한 안에 부동산 거래 시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놓을까요? 바꿔놓지 않을까요?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이 한류가 북한 안에 유입되고 있다.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한국 드라마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예요. 드라마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첫 회를 시청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회까지, 최종 회까지 봐야 되는 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고, 한국 드라마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독성이 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북한 안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의 몇 %나 한국 드라마를 봤느냐? 최근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요, 8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냐면요, 북한 안에 들어오는 외부 정보를 차단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이 세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본다는 얘기는 뭐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눈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 지금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한 세대들이 누구냐? 바로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북한 안의 장마당 세대들. 여러분, 북한 안의 장마당 세대는 몇 살부터를 장마당 세대로 보는 줄 아세요? 80년대 중반에서 태어난 세대들부터 장마당 세대로 보는 겁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태어났으면 지금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장마당이 시작됐기 때문에 10살짜리가 여러분, 90년대 중반에 10살짜리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살 넘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저 윗동네는 오래 살아야 60대 초반 사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 사회인데, 지금 여러분 북한 안에 장마당 세대가 몇 살까지냐? 40대까지가 장마당 세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북한 안에 지금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주류 세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가능한가 이거 보게 되면요, 북한이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 걸 갖다가 북한이 처벌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데 그 처벌법이 이름하여 반동문화사상 배교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기는 법이 또 하나 발표됐습니다. 뭐냐면 평양문화어 보호법이에요. 이거를 평양문화어 보호법 우리 기자들이 이름 뭐라고 붙였냐면 이게 오빠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오빠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오빠야 자기야 부르는 거를 갖다가 북한의 젊은이들이 따라서 이제 오빠야 자기야 쌤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른대요. 북한에서도. 그럼 젊은이들 쌤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북한에서 지금 뭘 하느냐, 이걸 갖다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처형.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여러분 보도됐죠. 북한의 중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30명이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보도 나왔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북한 안에서 그야말로 반문명적인 법 아닙니까? 인류 역사,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가 도대체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체제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체제 종말기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봐요. 북한 체제는 종말기에 접어들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3대 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뭐죠? 첫 번째가 의식주를 통제하는 겁니다. 배급 경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는 유지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사상 통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장마당 경제에 의해서, 또 뭐죠? 이 한국 드라마, 이 한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남은 거는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남은 거 공포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앞으로 공포정치를 강화할 것 같습니까? 줄일 것 같습니까? 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통치수단이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이제 공포정치. 여러분 공포정치가 뭐예요? 공개 처형시키고, 그죠? 아까 그런 법들 가지고서 한국 드라마 봤다 그 한국말 썼다 해가지고서 공개 처형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여러분 이게요, 북한 체제는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북한이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북한 경제가 언제 좋아질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북한이 사상 통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과거에 여러분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마음대로 의식을 지배하고 세뇌시켰던 그 시대로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공포정치밖에 없는데, 공포정치만 가지고 과연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공포정치만 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모든 게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라는 게 어느 사회든지.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종말기에 저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은 박수 한번 치자고요. 우리가 이 종말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종말기 현상이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발표했냐면 민족 통일이란 말을 지워라. 이거 북한의 헌법에서. 북한의 헌법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저작물, 인쇄물, 그 다음에 벽에 붙어있는 구호 문구에, 선전 문구에서 모든 거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또 뭘 지시했냐면요, 저 조국통 3대 연장상을 저거를 없애라고 지시해갖고, 저게 평양시 남부 지역에 있는 거랍니다. 저거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저 김정일이가 2001년도에 만들었답니다. 근데 조국통일 3대 헌장은 뭐냐면 김일성이 정해준 김일성이 제정했다라고 하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저 7.4 공동성명 때 나왔던 그 조국통일 3대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란 나라는 저 김정은이가 지 맘대로 해놓고 지금 태양절도 없애고 광명절도, 태양절은 여러분 김일성 생일이고 광명절은 김정일이 생일인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 이제부터 더 이상 기념하지 않는다. 민족의 태양이 누구냐? 내가 민족의 태양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북한 체제,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으로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에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민족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물론 뭐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이게요, 북한 김정은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건 상속받은 권력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게 선대 유운이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김정은의 권력 정당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게 여러분 선대 유은 통치다 이러는데 북한은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김일성 종교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일성 종교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뭘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양대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교의 양대 교리는요 하나가 민족이고 하나가 통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김정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북한 체제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체제 종말기가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 체제 종말기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짓이 오물풍선 날리고 있잖아요. 오물풍선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북한 체제를 본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게 오래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북한 체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요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얼마 전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지켜보면서 야 미국 앞에 중국이 여러분 한때 우리가요 중국이 미국을 제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싸움은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요 지금 완전히 지금 골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 무너지고 금융시장 무너지고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본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러시아가 이길 것 같으면 푸틴이 김정은이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거 여러분 김정은이 만나러 갔다고도 새벽 2시에 남의 나라 국빈 방문하는 푸틴 여러분 그 얼굴이 아주 초췌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푸틴이 일으킨 소위 순식간에 끝나겠다고 일으켰던 특수군사작전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특수군사작전 전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2,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나겠다라고 저기 뭡니까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이름 붙여갖고 들어갔는데 지금 2년 반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미국과 서방세계가 지원하겠다고 또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방세계 대 러시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동맹관계를 맺었잖아요. 군사동맹관계를.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냐. 저는 미국이 제일 열받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제일 열받았더라고요. 중국이요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근로자 북한 근로자 있잖아요. 해외 파견 근로자 10만 명 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김정은의 명줄입니다. 지금 북한이 돈 벌 거는요 해외에다가 북한 근로자 파견해갖고 여러분 거기서 외화벌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노예살이하고 똑같습니다. 노예제도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한 달 동안 일해갖고 갖고 가는 돈이 얼마나 하면요 50달러에서 150달러 가져갑니다. 나머지 돈은 뭐냐면 북한 정권이 다 인발 포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사치품 사들이고 지금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중국 정부가 이거 다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수입 무역을 규제해갖고 지금 북한 안에 환율이 50%가 뛰고 물가가 장마당 물가가 그냥 아주 그냥 올라가고 있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 경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되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전부 뭐냐면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뭐예요? 그거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중심한 자유세계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한반도 운명의 승패를 가르는 남북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요 자유세계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통일의 길이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박수만 치기는 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문제는 국내 정치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요즘 여러분 국내 정치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끼리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끼리 분열돼 갖고 지난번 총선 때 보면은 여러분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동서로 완전히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열돼 갖고, 여러분 지금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의 대남 전략은요, 한국 사회 분열시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분열, 근데 북한이 분열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열돼 있잖아요. 그 분야를 북한은 대남 전략을 갖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갖다가 우리 위협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어떻게 해요? 강경책과 온건책으로 다 나눠져 갖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제재하자, 압박하자, 한쪽에서 뭐 하자 그래요? 대화하자, 협력하자.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오물풍선 날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대북 확성기 틀자, 한쪽에서는 뭐 하자래요? 야, 대화로 풀어야지, 강대강으로 되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북한하고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북한 문제 갖고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어깨장단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대남 전략에 우리는 완전히 어깨장단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통일론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시시각각 북한의 행동, 그 북한의 행동에 따른 대응, 시시각각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단기적 대응책만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지, 저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서 통일의 길로 이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논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통일의 제가 비전과 어떻게 하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 통일하려면 여러분 통일에 대한 과정과 방법론으로 나를 세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 통일론이라는 게 보면 저 진보 진영 속 사람들은 북한하고 통일하려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해갖고 북한에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햇볕을 쬐어줘갖고 북한이 스스로 옷 벗고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햇볕 정책, 저 진보 진영 쪽 논리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 쪽 가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고 북한에가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준 거고 북한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거 갖고 체제 유지하고 북한이 그 돈 갖다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순통을 줘갖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보수 쪽의 얘기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두 번째가 맞는다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걸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방법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건 절대적인 교리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놓고 그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과 전략을 갖고 북한을 상대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까지 뭐가 없냐면요, 정작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우리가 수립해놓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것을 논의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비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을 친 나라, 가장 성공한 나라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기 그래 새로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독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독일도 통일을 통해서 대단히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독일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뭐 하나의 나라가 아니냐. 여러분 미국의 영문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USA 그러죠.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유나이티드가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통일됐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뭐 통일됐잖아요, 그죠? 미국이란 나라. 근데 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미국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미국 가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뭘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가 됐을까요? 핏줄이 다 다른데 뭐 갖고 하나가 됐을까요? 비전을 중심으로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비전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미국이란 나라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독립전쟁을 앞두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들이 모여 앉아갖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병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군사전략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독립의 비전, 건국의 비전, 건국의 이상을 합의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걸 여러분 1776년 7월 4일 날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 독립기념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바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이와 같은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정부나 어떤 권력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것을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독립선언문 지금 제가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려요? 매우 상식적으로 들려요? 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이상하지 않고 매우 상식적으로 들리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가치를 바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당시에 그 당시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인 얘기였을까요? 이건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란 나라를 보게 되면 영국의 정치제도 보면 영국에는 왕이 있고 왕 밑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천민 노예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겁니까? 이 영국이란 나라는? 아니죠. 영국만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군주제 봉건제 사회입니다. 영국은. 영국만 군주제 봉건제 사회가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도 다 하나같이 군주제 봉건제 신분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럽 구라파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아시아의 중국이나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1776년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조선을 통치하던 왕은 정조임금입니다. 그 정조임금 앞에 가갖고 전하 조선의 어떤 선비가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망나니의 칼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17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거는요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혁명적인 이상입니다. 급진주의적 정치 철학이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와 같은 그런 이상을 중심으로 그런 이상이 실현된 나라는 지구상에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뉴 네이션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보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건국의 이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이런 선언문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자마자 독립전쟁 이후 미국 건국이 되잖아요. 탄생되자마자 이런 나라가 수립됐을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이 실현됐을까요? 바로 맞바로? 여러분 이거는요 매우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예요. 누구도 이런 나라가 실현된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해. 아주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게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당시에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집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대요. 흑인 노예. 흑인 노예들은 모든 인간에 포함됐을까요? 흑인 노예들은 모든 인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북전쟁이라는 게 벌어지죠. 이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미국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게 돼. 왜 이거 전쟁을 하게 됐느냐?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데 왜 전쟁까지 있게 됐느냐? 여러분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는 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누가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대형 농장주들 있잖아요. 그 시대의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면 누가 농사를 질 수 있느냐 이라고 반대해갖고 뭘 하냐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독립해 나갑니다. 미 연방이 둘로 깨져요. 남부와 북부로.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독립해 나가고 미 연방이 둘로 깨져가고 우리는 흑인 노예 제도를 제대로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갖고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선전포고하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인데, 미국의 남북전쟁은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매우 치열한 전쟁이었을까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65만 명이나 죽어요. 65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현대전 있잖아요. 미사일 날아다니는 현대전이 있기 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 어디였냐면요,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그 게티스버그에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전몰 장병들을 갖다가 이 무덤,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든 거죠. 이 게티스버그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찾아와서 뭘 하냐면 바로 추모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몰 장병들을 위한 추모사. 그 추모사가 그 유명한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87해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믿음 위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탄생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그들의 무덤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들의 이 땅을 우리가 봉헌하거나 이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링컨 대통령에 대한 박수입니다. 만약에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명문이잖아요. 명문. 오늘 이 자리에 태극기 부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으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스팔트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바로 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사건이었냐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겁쟁이라서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가,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던 행동입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북으로다가 여러분 미국이 갈라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겁쟁이라서 남북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은 아마 갈라진 미국,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일 겁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은 존재할 수, 오늘의 미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현대사를 다 아시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는, 오늘 전 세계의 상황은
오늘날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이 남북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결국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을 했어요. 근데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했지만 미국 안에는요, 흑백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흑인들을 차별하는 흑백 분리법이 존재했습니다. 흑백 분리법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흑인들이 가는 학교 따로 있고 백인들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백인 가는 학교 따로 있고 흑인 가는 학교 따로 있고, 백인들 가는 식당 따로 흑인들 가는 식당 따로 있고, 백인들 가는 화장실 따로 흑인들 가는 화장실 따로,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백인들이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고. 미국이 언제까지 이러고 산 줄 아세요? 먼 과거가 아닙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러고 삽니다. 흑백 분리법에 의해 갖고. 그러나 이 흑백 분리법을 없애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흑인 목사님이, 이분이 등장을 해갖고 흑인 민권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민권운동, 이분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운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이 앞에 있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명연설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이 명연설을 통해 갖고 미국인들의 영혼과 심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모든 법과 제도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우리 또 이분의 이런 분들이 현대사를 바꾼 주역들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보세요.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사라졌어요. 예. 근데 먼 과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미국 가면 흑백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가도 흑백 갈등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 폭동 몇 년 전에도 벌어지고요. 흑백 갈등이라는 게 사라지기가 참 이게 없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대통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 나왔죠. 흑인 국무장관, 흑인 부통령, 그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골프 잘 치는 선수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 예, 여러분, 미국이 지금 흑인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흑인이라 하더라도 부자도 될 수 있고 미국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가수도 될 수 있고 스포츠 스타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 쉬운 거였을까요? 어려운 거였을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요즘에 미국의 인종 문제 이거 뭐 미국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다.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쌍놈의 후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솔직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머슴살이 했고 쌍놈의 집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손 안 들잖아요. 봐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반의 후손이라고. 그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쌍문제도고 양반 쌍문제도가 없었던 건데요. 여러분, 제가 강의 때마다 질문하는데 쌍놈의 후손을 단 한 명도 발견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갈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반의 후손하고 쌍놈의 후손이 생긴 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미국은 흑인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수를 열심히 해도 색깔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미국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인종 문제, 종족 문제가 우리 없는 겁니다. 그 다행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이것을 극복하는데 뭘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극복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핏줄이 같고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종교가 같고 모든 것이 다 같은 사람이 하나 되기 쉬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하나 돼 있는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인데 미국은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강대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은 뭐냐? 미국을 하나로 묶은 힘은 뭐냐면요,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그 비전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인데 그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 아메리칸 드림을 중심으로 미국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하나가 됐다, 인종 문제만 해결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정치 철학에 반영시켜갖고 이거를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미국에서 탄생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 철학에 반영시켜갖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 경제 시스템이 뭘까요? 미국에서 탄생된 경제 시스템.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경제 시스템이 뭐죠?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니까 잘 안 믿으려래. 이게 원래 우리 역사 보게는 뭐 영국에서 민주주의도 나오고 여러분 있잖아요. 민주주의란 제도도 오래된 제도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요, 미국의 탄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One Nation Under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좋아하고 기독교인 아닌들은 이거는 배척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부처님 믿으니까 이런 뜻 이렇게 받아보시면 안 됩니다. 이 One Nation Under God의 이 뜻은 뭐냐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One Nation Under God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미국의 건국의 이상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왔다 그래요. 절대자로부터, 초월자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탄생하기 이전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그런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와 정치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없었죠? 그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미국의 건국의 이상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초월자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권리고 이것을 국가 따위나 정부 따위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 여러분 공권제, 군주제, 신분제 국가에서는 지미국 국가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왕의 권한을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왕의 권한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니들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의 신분을 귀족으로 부여하든 평민으로 부여하든 쌍놈으로 부여하든 이건 내 맘이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건국의 이상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원 네이션 어더 갓은 뭐냐면 인간 개개인들에게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나 세속적 권력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자 초월자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근본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걸 규정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한 개념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개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국민의 뜻은 언제나 오르니까 국민의 뜻 다수결의 원칙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바보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 원내이션 언더 갓에 갓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런 절대자나 이런 거는 아예 빼버리고 이런 개념 빼버리고 그냥 원내이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이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원내이션 언더 갓에 갓을 지우면 여기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북한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내이션 언더 누구예요? 김 패밀리가 돼. 김 패밀리. 백두혈통이지 뭔지 그거. 중국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초월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는 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양보하는 그 순간 우리 정치는 어떻게 가냐면 도덕을 상실한 여러분 독재 전체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미국이 그렇게 인종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죠?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미국이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보자. 그래갖고 어떤 현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냐면 미국을 따라가는 미국을 학습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미국처럼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가 수입하자. 자유민주주의 세계적인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언제부터 벌어진 것 같습니까?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그 시점부터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민주주의 원래 유럽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서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 국가들은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남의 나라 식민지 지배하던 나라들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약탈하던 나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자유시장 경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장 경제가 여러분 북한은 시장 경제만 살려놓으면 뭐 북한이 잘 될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시장 경제는 지금도 있어요. 북한에 장바닥 경제라고 있잖아요. 중국도 시장 경제 하잖아요. 여러분 시장 경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가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목표점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시장 경제도 작동할까요? 작동하지 않을까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모조리 미국에서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한민국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중국 가서 배웠어요? 소련 가서 배웠습니까? 어디 가서 배운 겁니까 이거?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 누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한국으로 수입한 거예요.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소련의 스탈린 그거 따라갔던 누굽니까? 김일성이는 북한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아주 지상 지옥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 같은 박수 한번 치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가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성공의 선례를 미국이 만들어내니까 그 성공의 선례를 수많은 나라들이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가 여러분 뭐 수만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로의 문명사적 변화만큼 여러분 인류 문명사의 큰 변화, 인류에게 공헌을 끼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답도 안 하시네. 확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문명사에 이게 여러분 이게 도입이 돼서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하나의 인류 보편적 가치 체계로 만들어진 것 이상의 인류 문명사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얼마 전까지 경쟁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건국의 이상이라고 하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만을 하나로 만들어서 미국만을 번영시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문명사의 문명사적 전환을 일으킨 위대한 통일의 사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박수 치세요. 시원하게 잠시 깨시고. 그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통일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일하는 데서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그만이니까 우리는 역사가 같고 민족이 같고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같다는 것만 갖고 통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통일은 목표일까요? 과정일까요? 통일이 목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사상이 불순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통일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당장도 통일할 수 있어요. 북한에 나라 갖다 바치면 돼. 김정은이한테 우리 좀 통치해달라고 바치면 내일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가 통일의 목표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과정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갖고 민족이 갖고 핏줄이 갖고 그러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말은 이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 같은 민족이 도대체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라는 비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건국의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국 정신. 미국 역사를 하나로 만든 이 미국의 하나의 영적인 이상, 건국 정신이 있었던 건데,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건국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민족 8천만 민족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건국의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게 있다니까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의 이상은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조상 되시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되시는 남북한의 할아버지 되시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잊어먹고 있죠? 이거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에서 지금. 학교 교육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 정도로 아는 거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집안의 거실에 안방에 써붙여 놓고 자녀들 교육해야 될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건국 정신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대 국가 정도 있는 건데 미국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자유평등, 박애 뭐 이런 거. 근데 계몽주의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국가들만 좀 있는 겁니다. 근데 고대 국가 중에 건국의 이상, 건국 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만 년 전에,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없죠.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아주 무한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DNA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요 이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사가 남다른 역사 갖고 있지 않습니까?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민족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답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 게, 그게 별로 자랑스럽게 우리가 공부를 안 했거든. 이거 우리끼리 싸우다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우리 역사의 아주 흑역사다. 이거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 민족끼리 안 싸운 민족은 그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남편과 아내도 싸우고 부모 자식도 싸우는데 어떻게 민족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안 싸워요. 근데 우리 민족,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에 여러분 뭐 당파 싸움도 있고 우리끼리 싸운 것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침략적 근성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박물관들을 우리가 삿삿이 뒤져보십시오. 샅샅이 뒤져보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노략질하고 약탈해온 문화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가면요, 일본 박물관 가면, 중국 박물관 가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손도둑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다 보면. 우리는요 그게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런 삶을 살, 남의 나라 매춤을 받고 왜 가서 원수 갖고 보복하고 그런 거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역사 삼국지 읽어보면 맨날 원수 갚는 얘기인데 왜 우리 그런 거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요 여러분, 요즘에 역사학자들이 그 연구에서 발표하는데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종교를 잘 믿었답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불교 받아들여서 불교 이상 국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유교 받아들여서 유교 이상 국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불교 이상 국가 만들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 이름에는 나라 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불국사, 흥국사.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불교를 믿어갖고 나 혼자 극락왕생하겠다, 개인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나가 싸워요? 절에서 도 닦던 스님들이 나가갖고 싸운다 해서 우리 불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국불교가 남의 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만들어진 인도에 호국불교가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교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땀이 나서. 자, 그러면 불교 만들었냐 이거, 유교 국가, 유교 이상 국가 만들려고 노력했죠?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 한양을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인이해지 신이라고 하는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을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한 나라입니다. 도시 설계를 한 도시잖아요. 지구상의 유일한 도시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 어떤 정치를 펼쳐야 되느냐? 민본주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권력 잡은데, 이게 태조 이성계가 탈찬 군인 장군인데 무사인데 무장인데 권력을 잡았는데, 여러분 통치 설계는 누가 합니까? 삼봉 정도전 선생이 하잖아요. 삼봉 선생이 여러분 뭘 썼습니까? 조선 경국전이라는 거 썼죠?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예, 태조 임금의 성종 임금 때 100년 걸렸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보다 나라가 앞서고 나라보다 민족이 앞서 백성이 앞선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데 왕이 아무리 지가 권력에
맨 정점에 꼭대기 있다 하더라도 집안대로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들하고 합의해갖고 나름대로 민주정치입니다. 그죠? 합의해서 정사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사극 보면 용의 눈물 기억나십니까? 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전하 통촉하여 죽여주시옵소서. 그 뭐냐면요, 왕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 하려고 하는데 신하가 태클 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다른 나라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왕권 신수설 지미국 국가하던 유럽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역사를 보게 되면 왕조가 생기면 짧으면 500년, 길면 1000년 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200년 살면 길어야 300년 갔어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정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연산군, 뭐 대원군 얘기하는, 연산군, 광해군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다른 나라, 서양사에 등장하는 그런 폭군이 우리나라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1395년에 탄생된 조선이라는 나라가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헌법. 이런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각에서 보면 조선시대, 봉건시대, 우리가 뭐 이거 지금하고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여러분 14세기로 돌아가서 조선의 정치 체제를 보게 되면 그 시도가 여러분 세계적인 최첨단의 세계 정치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종교적 이상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뭘 가르쳤어요? 자비심을 가져라 가르쳤잖아요. 그죠? 공자님이 뭘 가르쳤어요? 어질게 살아라고 가르쳤잖아요. 어질게 살아야 된다.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 이 동방예의지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으러 가야 안 갚아요? 원수를 갚아야 안 갚아요? 그런 신앙적 기조에서 보게 되면 원수를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일본의 원수 앞으로 가자는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렇게 당해놓고 외놈들한테. 그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의 뭡니까 신료들이 왕하고 뭐에 토론을 했는데 토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놈들한테 당한 거는 공자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자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자고. 여러분 유교 갱생운동이 벌어집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맞춰지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사에 보게 되면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뭐냐? 평화를 사랑한다는 정신. 두 번째가 뭐냐면 도덕적 이상주의를 우리 역사 속에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 정말 소중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가족 문화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 계신 다 원로분들은 옛날 고향은 다 어떤 데입니까? 고향은 다 집성촌이었잖아요. 그죠? 집성촌이 자연불학이 아닙니다. 저 공부해보니까 자연불학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시대 들어서 갖고 여러분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뭐냐면 모두가 가족처럼 사는 대동세계랍니다. 대동사회. 그 대동세계는 모두가 다 가족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고려시대까지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처가집으로 가서 사는 장가가는 문화였는데 시집 오는 문화를 바꿔놓고 집성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여러분 살던 고향에 뭐가 있습니까? 선영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붙여있는 선영이. 사당이 존재하고 함께 농사짓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문화를 만들었습니까? 대가족 문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 용어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원로님들 지금 연세가 다 많으신데 소주 한 잔 마시면 호칭 관계가 정리되죠? 어떻게 정리돼요?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나이가 적으면 여러분 5천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호칭 정리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이가 진짜 많으면 나보다 아버지 뻘 되면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가족 문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 반찬 떨어지면 이모 여기 반찬 좀 더 갖다 주라 이렇게 외치는 민족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문화가 우리 대가족 문화인데 그 대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여러분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이 있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이거 생활적 윤리적인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그죠? 가족을 위해서 국가 세계를 위해서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있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 이타적인 정신과 이타적인 습관, 이 생활은 어디서 배울까요? 어디서 배울까요? 가족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족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니까 다 신생아로 태어났더만요. 그죠? 신생아로 태어나서 누구 사랑받았어요? 부모 사랑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 사랑받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부 사랑하고 부모가 돼갖고 자식 낳아서 자식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갖고 누구 사랑해? 아들 딸 손자 손녀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홍익인간의 삶은, 홍익인간의 인간성은 어디서 개발되느냐? 가족제도 속에서 개발되는 겁니다. 그 가족에서 가족을 넘어 사회, 국가, 세계로 이거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자 집안에 누가 난다고 그래? 효자 집안에 충신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대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민족, 이런 민족이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윤리적 덕목이 뭘까요? 한국 사람. 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 효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윤리의 가장 으뜸되는 가장 근본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효가요, 우리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만 효로 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도리도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부모된 도리는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뭘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야 돼요. 가진 거를 다 바쳐서 희생해서 자기 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걸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시켜갖고 그 자식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보게 되면, 옛날 우리 부모들 생각해 보게 되면 되게 권위적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원로님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되게 권위적이었을 것 같아요. 권위적이들. 근데 권위적인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 앞에서 도덕적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나는 자기 그 도덕적인 모습 보고 따라가게끔 하려니까 부모가 집에서 권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요, 부모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요즘에 권위가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애하고 할아버지하고 반말하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 부모의 이 정성이라고 하는 자식 대한 정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경제 기적을 이룬 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까?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소 팔고 논 팔고, 그죠? 그러니까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을 만들었던 우리 부모들의 희생적인 정신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정신과 문화, 여기에 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한 정신, 한의 정신 아십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답니다. 영어로 번역해놓으면 이게 원한이 돼버리는데, 복수심에 가득한 원한이 돼버린다. 근데 이거 원한이에요? 원한, 복수하자는 마음입니까? 한은 이게? 그런 마음 아니죠. 이 한은 뭐냐면,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이걸 내 안에서 승화해서 나는 더욱더 나은 인격체, 그죠? 완성된 인격체가 되고, 예. 나쁜 놈은 누가 벌 준다 그래요? 죄진 놈은 누가 벌 준다고 배웠습니까? 그 하늘이 벌 준다고 안 배웠어요? 맞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또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빤스까지 벗어주라. 여러분, 이런 미친 종교를 믿어요? 얼마나 어려워. 이게 원수를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기독교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말고. 중국이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를? 일본이 받아들였습니까? 한국만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서, 누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서학을 공부한다고 그냥 책 펴놓고 있다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인들 안에 깔려있는 그 근본적인 한국인들의 성격,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 그 이상이 기독교 이상하고 맞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홍익인간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DNA라고 설명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통일하는 겁니다.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하자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정체성이 같다라고 하는 걸, 그 정체성을 뭘 갖고 정의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 민족이 공통으로 염원했던 민족의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맞는 거, 우리가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한글을 쓰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반만 년 동안 무엇을 이상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문제를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이 우리의 미래 운명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역사를 떠나서 우리가 통일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고 어떤 역사와 문화와 성격을 갖고 있는 민족이냐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저는 홍익인간이라 이상을 중심으로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만들고 한국인의 오늘의 성격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근대 역사에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의 DNA에 있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폭발했던 사건, 그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있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배웠습니다. 맞죠? 비폭력 저항운동. 그러면 세계사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우리 전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 역사적 선례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없는 일이었을까요? 인류 역사의 역사적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3.1운동을 통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따라한 사람이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이 숭고한 진짜 이 고차원적인 저항운동, 이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 본바탕이 우리 민족의 성격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비독립 선언문 보게 되면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외우셨잖아요. 5등은 자해와 조선인의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도록 하라고 했던 이거 한글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얘기인데,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일본 놈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표현이 미움과 증오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일본의 신이 없음을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립하는 이유는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 인류 행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기미독립선언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립선언문이다. 이 독립선언문, 명문의 독립선언문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요 떨쳐 일어납니다.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218개 군 중에 211개 군에서 봉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예, 200만 명, 우리 2천만 민족이 있을 당시에 200만 명.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이게 지금 SNS 카톡이 되던 시대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요 한민족의 독특한 하나의 정신세계가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1운동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을까요? 조선왕조 봉건국가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면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만드는 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3.1운동의 목표는 놀랍게도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같은 해 4월 11일 날 수립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민국은요, 이거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뜻입니다. 백성의 나라 아닙니다. 백성의 나라 조선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여러분 영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씁니다. ROK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겠다. 여러분 우리 반만년 역사에 민주공화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를 실현하겠다. 서구식 근대식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독립하게 되면 장차 새롭게 실현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건국 정신은 뭐냐? 건국 경력에 뭐라고 쓰냐면 이분들이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에, 그죠? 아까 민주공화국이 실현된 체제를 만드는데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뭐를 실현할 거냐? 바로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우리 민족이 반만 년 동안 꿈꿔왔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와 우리 민족의 열망을 기초로 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재미난 역사가 있어요.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이 건국 강령에 넣자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시던 분들. 천부인권이 들어가야 돼. 천부인권 아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결론이 경론 끝에, 논쟁 끝에 홍익인간만 넣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천부인권이라는 뜻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안에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독립의 성각자들이 이걸 어떻게 본 거냐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고결한 이상이 천부인권 사상과 공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는 사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고차원적인 사상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3.1운동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목표와 방향성과 비전이 수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이 3.1운동이 인도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죠. 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중심한 도덕적 권위를 앞장세운 비폭력 저항운동, 시민 저항운동을 누가 카피하느냐 하면 간디가 카피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카피하고 넬슨 만델라가 카피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에 제3세계 식민지 해방에 영감을 줬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 영감을 준 위대한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크 혁명, 러시아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독립운동에. 그런데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민주주의 하겠다는 민족주의 세력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겠다는 세력하고 양분됩니다. 그 바람에 있잖아요. 우리의 독립운동이 그 무슨 얘기냐면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거냐.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자.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자. 이게 둘로 양분돼요. 그래서 싸움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 해방정국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1945년부터 6.25 전쟁 났던 1950년까지 5년 동안 우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상적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1945년에 해방과 더불어 미소 분할점령이 시작이 돼서 당시에 냉전 시대가, 이념을 중심한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가 당시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독립의 꿈이 하나였다라고 우리 분열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독립을 어떤 독립된 국가를 실현할 것에 대한 비전이 갈라지고 꿈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됐고, 분단이 여러분 1945년부터 시작돼서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까지도 분단 국가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자유와 인권이라고 눈꽃만큼도 구경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감옥소 노예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비극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 민족이요, 하나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이 갈라졌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일의 꿈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리안 드림을 규정하는 일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코리안 드림은 뭘까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우리가 무슨 뭐 어디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면, 이거는요 우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반만년 역사 우리 민족의 열망이 뭡니까? 건국의 이상이 뭐예요? 홍익인간의 이상이시죠. 근데 그게 우리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풍찬노숙을 하면서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나라 또한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민족만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만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 국가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겁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만 위한 거 아닙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통일된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코리안 드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한국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거랍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보다 나은 체제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정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저 한번 마음에 드시네. 대한민국 정치가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민주정치는 사라지고 권력정치만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가면 갈수록 정치로 해서 분열되는데 언제 정치인들이 우리를 하나 만들까요? 그거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쪽을 다 죽여버리면 돼요? 여기 뭐 국민의힘 사람들 생각이 민주당 호남을 비롯해서 다 없어지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친일 매국노들 다 쓸어버려야 되죠. 저쪽에 국민의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정치가 국민들을 완전히 이간질시키는 거였습니다. 또 경제는 마음에 드세요? 한국 경제, 여러분 물론 이게 우리가 경제적 발전, 우리 한강의 기적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 지금 양극화가 심해요, 안 심해요? 요즘 여러분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래, 한국을 갖다가.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동의 못 하시죠? 옛날 우리가 헬조선을 살던 사람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한국의 저출산율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저께 몽골에서 국제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몽골에 있는 외국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한국의 출산율 그거 뭐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같은데 니네 나라가 지금 보니까. 야, 여기서 니네 통일 얘기할 때가 아니야. 가서 어떻게 저출산을 막아서 좀 대한민국을 살려놓고 인공교육부터 대놓고서 와서 통일 얘기하지. 무슨 애도 안 낳는데 통일 얘기를 하냐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는요 뭐하고 연결되는 문제냐면 아까 한국의 대가족 문화니 효니 정성이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다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문제하고 한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연결된 문제입니까? 연결된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통일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 때문에 통일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주의에, 향락 문화에, 이기주의 문화에, 배금주의에 완전히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분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통일해갖고 그런 나라 만들자고요? 여러분, 통일이 우리에게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기회인 거는 이 통일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민족입니다. 유일한 나라. 왜? 남북 통일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거냐? 여러분, 통일 얘기하면 남북한이 합쳐갖고 여러분 남한의 자원이 있고 북한의 북한의 자원이 있고 남한의 기술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일되면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9만 달러 된다.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생각 갖고 통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속적인 이상 갖고 통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의 과정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이상을 갖다가 그 어려운 역사 과정 속에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의 이 정신을 중심으로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복지 모든 분야에 적용해갖고 그 원칙을 적용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오늘의 미국이 탄생되는 거는 쉬운 과정이었어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어려운 과정이고 200년 이상 걸려갖고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인데 우리의 건국의 이상은 뭐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의 정치, 경제, 의료, 복지, 교육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라는 게 국민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 뜻은 언제나 옳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보세요. 도덕적 이상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작동할까요? 작동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는 결함이 없는 제도입니까?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까?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은 제도에 민주주의에 의해서 독재자가 탄생되기도 하잖아요. 히틀러도 여러분 선거 통해 당선됐어요. 세계 수많은 나라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비롯해서 여러분 처음에 김일성이도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 갖고 여러분 무슨 민주주의가 세상을 여러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멋진 나라 만드는 게 민주주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민주주의했던 나라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도덕적 이상으로 놓고 그런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미국이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은 세속적인 이상입니까? 영적인 이상입니까? 세속적인 이상이에요? 영적인 이상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이상이죠.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 어디서 갖고 왔어요? 어디서 베껴왔어요? 어디서 베껴왔을까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 사상이에요. 말하자면 신앙적 신조인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국가의 신조로 삼는 겁니다. 영적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의 홍익인간은 세속적 이상입니까? 영적 이상입니까? 이거 영적인 이상입니다. 이거 근데 영적인 이상인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상 중에 어떤 게 더 도덕적으로 어떤 게 더 고차원적입니까? 홍익인간이? 그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요 보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된 서구 문명은 지금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미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자식은 완전히 친미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인데 저는요 미국을 아주 요즘 미국 돌아가는 꼬락서지 보면요 미국 참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 가면 요즘에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남자죠 제가? 생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남자인데 제가 미국 가면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녀라고 불러줘야 돼. 저를 그녀 시위로 불러줘야 돼. 여러분 그게 미국이에요. 지금 웃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초월자 절대적으로 닿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걸 뭘 인정하는 거냐면요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원칙과 가치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초월자로부터 절대적으로 오는 겁니다.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의 과거 역사를 우리 인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현대과학이 나와갖고요 현대과학이 밝혀낸 게 있어요. 빅뱅이라 그래갖고 우주는 출발이 있었대요. 그 출발이 있었던 이 우주는 지금 뭐냐면 질서정연한 세계가 됐다는 겁니다. 대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현대 물리학이 우주과학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수리적인 원칙을 통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여러분 과거에 300년 전 400년 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거 믿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존재하는 세계가 하나의 수리적인 원칙 창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 이 생활의 원리라든가 삶의 도덕적 원칙도 불변의 원리가 초월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류 문명은 여러분 이거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그 남자와 여자의 성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의 40%가 넘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진보적인 아이디어라고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즘 뭐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딸 사위하고 아들 며느리를 보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보면 마약을 합법화시키고
개인주의로 흘러버린 건데 자유의 개념이.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게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뭘 실현할 거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한국이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나라 만드는 거냐면요. 새로운 문명 국가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에 탄생되는 새로운 국가는 새로운 문명 국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혼돈의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될까요? 통일 한반도는. 통일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계 중심국가.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그런 나라가 등장하기를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시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 개판이 아닌 나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나라를 본받자고 얘기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일본,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개판하고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제적 양극화라는 곳에 지금 자본주의 하는 나라 중에 경제적 양극화에 여러분 이 골머리를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국가 간 양극화를 한번 보세요. 국가 간 양극화. 아프리카 가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어제도 검고 오늘도 검고 내일도 검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선진국들이 자본과 기술을 다 독점하고 있다. 후진국들이 어떻게 추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검고 오늘도 검고 내일도 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국가 간 양극화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극단적 민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 극단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테러와의 전쟁? 전 세계가 테러다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오늘날 서구 문명의 한계인데 그럼 이 서구 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탄생될까요? 일본에서 탄생될까요? 어느 나라에서 탄생될까요? 홍익인간의 이상을 갖고 반만년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 아닐까요? 근데 우리 민족 앞에 지금 남은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장애물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국가 북한이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요. 같은 민족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극복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왜 분열됐냐면 우리는 식민시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여러분 냉전시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친일파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니들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식민시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또 해방과 더불어 뭐가 시작됐어요? 냉전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세기 한민족사는요. 여러분 한국의 민족사는 이거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가 됐던 나라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민시대와 냉전시대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치고산 짓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한국의 통일은. 왜냐하면 한국의 통일을 통해서 이 두 시대를 청산짓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국가가 탄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목표가 설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실현해야죠. 실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중심국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가 뭘 극복해야 되냐면 이념 갈등 극복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뭐 극복해야 될까요? 빈부격차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례를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하려면 지금 제가 한국사회 분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사회를 하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국사회 하나 만들 수 있는 좌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하다. 바로 이게 코리안들입니다. 통일하려면 북한 주민들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북한 주민들 설득하려면 뭘로 설득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비전을 중심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제사회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과 미국은 통일 한반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이 한반도에 실현하느냐가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설득하려면 통일을 통해서 이들 나라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어놨잖아요. 홍익인간이라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라고 저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아이 통일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보다 수십 배 못 사는데 이건 우리 경제적인 파탄다 이런 맹꽁이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여러분 그 맹꽁이 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바보 같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통일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은 동서독 통일하고 달라요. 동서독 통일 사례 갖고 와서 발표하는 학자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이 통일 사례는요 동서독 통일하고 달라요. 뭐냐면 우리의 통일은 남한이 필요한 걸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걸 남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따지면 완벽한 결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한이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자원과 노동력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열리죠?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저 휴전선 넘어서 여러분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대륙이 우리에게 열려서 유라시아 대륙이 다 우리의 시장이 되고 우리의 자원의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고조선 고구려 땅 다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건설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빌딩도 새로 져야 되고 다리도 새로 놔야 되고 모든 거 다 새로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기회예요? 나쁜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도심을 개발하는 게 쉬워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쉬워요? 신도시. 이거는 새로운 나라라니까 신도시 정도가 아니라 뉴네이션을 건설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통일되면요 남한보다 북한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북한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저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잘하시는 빨리빨리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 번호 몇 번인 줄 아세요? 전화 외국에서 우리나라 걸려면? 08입니다. 그것도 08이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거 저는요 한국이 지금 도로 닦고 뭡니까 굴 뚫고 다리 놓고 한국 만들고 플랜트 건설하고 고층 빌딩이고 세계 1위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매우 빠르게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개발하는 게 저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뺏길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우리가 열릴까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게 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느냐? 통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가 통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 문현진 박사가 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눈이 좀 침침하시겠지만 읽으셔야 될까요? 안 읽으셔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 몇 번씩 읽으셔야 돼요. 바이블처럼 이 책이요 아주 지금 영향력이 높습니다. 예, 이 책 통일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서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사에 엄청나게 기여할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비전만 잔뜩 얘기해놓고 방법론이 뭐냐? 제가 방법론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통일은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치적 교섭을 통해 통일이 될까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서독 통일도 보세요.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정치적 협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 협상은 따라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시민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통일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하려고 우리가 진짜 평화적 통일하려면요. 북한 내부의 힘을 움직여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북한 내부의 힘을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 내부의 힘을 움직이려면 외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민운동은 어디서 벌어져야 되냐? 바로 남한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역사적 변화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변화입니까? 밑으로부터 위로의 변화입니까? 시민운동을 통해서 모든 위대한 변화들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 그런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시민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통일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민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분 열화와 같은 열기로 지금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지도자 청년 여러분요 간단한 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좀 있으면 이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통일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현진 박사 중심으로 저희 글로벌 피스 재단이 미국을 설득하고 세계를 설득하는 국제적 통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몽골에서 들어온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국제회의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저는 얻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작년에 여러분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문 발표했죠.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미국 정책이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뭐였죠? 비핵화시키는 거였잖아요. 비핵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국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 연속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의 정책이요. 핵무기만 따로 떼서 해결하려고 된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체제 변화 안 하고 북한 체제를 변화 안 시키고 핵무기만 따로 떼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멍청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가. 그잖아요. 북한 체제, 북한 핵무기의 본질은 북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북한 핵무기의 포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을 하고 야,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통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 이거는요. 역사적인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이 선언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국제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제가 뭐냐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걸 노크를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국제적인 환경도 만들어졌는데 북한의 상황도 지금 변하고 있고 국제적 환경은 통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 통일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 통일 그러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름만 가지고 뭐 통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통일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미국이 우리 통일시켜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외세가 우리 통일시켜준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어떤 통일이 실현할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일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복은 어떤 광복입니까? 1945년대 광복은 광복되자마자 허리가 잘렸잖아요. 그죠? 북한의 동포들은 아직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반쪽짜리 광복이니까 광복이 아닌 거죠. 그 완전한 광복은 뭐죠? 완전한 광복은요 북한 해방입니다. 남북 통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내년이 80년이 되는데 광복 80주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광복 80주년을 통일의 열기로 만들어내는 제2의 3.1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제2의 3.1운동. 그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통일하자는 말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 해봤습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통일된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비전을 북한에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맨날 때려잡자 무찌르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통일대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우리의 민족애를 얘기하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겠다. 어렵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렇게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초인류 국가를 우리가 탄생시키려고 한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이 북한에 전달하게 되면 북한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제가 탈북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걸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탈북자들이 어떻게 탈북한 거냐면요. 탈북이라는 옵션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탈북이라는 옵션이 개인적인 옵션이 있는 거니까 평양에 살거나 저쪽에 내륙에 살던 사람들에게 없는데 저기 함경도나 무산이나 뭐 이쪽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압록강만 건너면 중국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넘어온 겁니다. 옵션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옵션. 그죠?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통일이라는 옵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의 옵션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뭐라고 선전해 왔냐면 6.25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미국이 만든 남조선 괴뢰가 일으킨 전쟁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인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에 흡수 통일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교육해 놓은 거죠. 통일은 옵션입니까?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에 의한. 근데 지금 여러분 북한 체제는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남한에서 통일이라는 옵션을 갖다가 우리가 꽝 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와장창 일어난다 생각 안 하세요? 와장창 무너져도 무너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국제정세나 북한 내부 상황 돌아가 보면요, 내일 당장 북한이 망했다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만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볼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남쪽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요, 우리는 국제정치의 갈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운동 하려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정치권에 도움받으면 우리의 순수성이 더 날아갑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광복 80주년 1000만 명이 일어나는 운동 해보자면 1000만 명. 1000만 명.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1000만 명 대회 할 건데,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렸다 하자. 아닙니다. 올해부터 해야 돼요.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8.15 광복 79주년이거든요. 8.15가. 그때부터요, 요번에 선거 때 쓰다 남은 그 차량 있죠? LED 차량, 그 LED 뭡니까? 스크린 달린 차량. 그 전국으로 돌리면서 전국에서 여러분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100만 명 만날 겁니다. 대한민국.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초대할 거냐면, 전부 어디에 초대할 거냐? 임진각으로 다 초대할 겁니다. 임진각에 여러분, 임진각 생기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 탈북민들이 한 1만 명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건 시대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저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원로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손주나 볼래?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줄 겁니까? 언제 전장이 날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묘비에,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없는데 이 자리에, 뭐라고 쓸 거냐? 통일운동가로다가 내가 뭐 재산이 얼마 있었다 쓸 거 아니잖아요. 통일운동가로 여러분들의 묘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통일운동은 건성건성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할까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목숨은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분, 통일운동하다가 돌아가실 분 하나도 없어요. 통일운동 하시면 다 장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일운동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아싸라게 한 번에 하자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만 명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통일을 외치고 코리안 드림을 외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통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이 이런 통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면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도 혼자 오시겠어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며느리들 다 들고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위 며느리.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협박하세요. 재산 물려주는 거 없다. 야, 안 나오면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가왔던 이 통일의 이 기회를 반드시 실현시켜서 우리 민족사에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